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오늘부터 30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한데 모아서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을 각자 회사에서 운영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용을 해서 이제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월마트가 트럭 기사의 초봉을 1억 3천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트럭 기사가 안 구해지니까 월급을 대폭 인상하는 건데, 월마트 트럭 기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는 일할 직원 찾는 게 참 쉽지가 않다죠. 미국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려온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들리면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될까 잠깐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이슬기 기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슬기 기자님이 갖고 오신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직원이 30명 이하인 사업장, 전형적인 소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기는 퇴직금 안 줬습니까? 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게 의무가 아니었는데요. 이게 계속 이제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2016년에 300인 이상의 기업은 항상 퇴직연금을 가입을 다 해야 되고, 2017년에는 100인 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올해는 이제 모든 사업장 이런 식으로 계속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전체의 24%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직원 수가 많지 않고 회사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제도, 즉 회사 밖으로 우리 네. 퇴직금 기금을 뽑아내고 네. 그걸 금융회사가 굴려라 하는 것도 이제 도입하기 좀 불편했을 테니 일단은 여기까지는 하지 않다가 이제 다 도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좀 늦게 도입되는 이유는 규모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당장 사업 굴릴 돈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면은 법적으로 최소 적립금이라는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예치를 해놔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DB형의 경우에는 최소 적립 비율이 지난해까지 90%였는데 올해는 이게 100%로 또 올라갔어요. 1년을 직원이 근무를 했으면 1년치 퇴직금을 꼭 쌓아놔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안 지킨다고 해서 과태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잠깐 다니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퇴직연금을 꼭 해야 하나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연금을 관리해줄 금융기관에 수수료도 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수수료를 내는 것도 좀 아깝다,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0인 이하의 사업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에도 올해부터는 의무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의무이지만 특별한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까? 30인 이하도 이 퇴직 이거는 의무인데요. 예. 그 예치금을 최소 적립 비율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지만 특별하게 네, 규제는 그거를 없다?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3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과태료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건가요? 올해 이제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다 하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이 중소기업을 서포트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전적 부담이 굉장히 상당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이 부담을 덜어줄 건데요. 지원 대상 이제 월급이 230만 원 미만인 직원입니다. 회사는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넣어줘야 하는데, 만약 우리 회사의 월급이 230만 원이 안 되는 직원이 있다. 예. 그러면 그 12분의 1 중 10%는 국가가 3년 동안 대신 내주겠다는 겁니다. 예. 또 이제 퇴직연금을 굴리는 데 드는 수수료도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0.2% 이하, 즉 최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돈은 한꺼번에 운용하겠다. 네. 지금 다른 기업들은 기업이 알아서 운용하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직원이 알아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DB형, DC형 뭐 네, 이러면서 이거는 어떻게 별도로 운영합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노사가 일단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그 회사는 직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가입자가 돈을 더 넣고 싶다면 연에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더 넣으면 되는데요. 직원 개인이 자기 셀프 퇴직금에 넣는 건 괜찮고 네, 이거는 네, 1,800만 원까지. 네. 예. 그러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중소기업들의 돈을 이제 다 한꺼번에 모아서 예. 이 모은 돈을 이제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갖고 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뭐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이 펀드든 뭐든 이제 잘 굴려갖고 수익을 내면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예. 이게 신청한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꺼번에 굴리는 돈도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수익률이 높아도 수익금은 훨씬 더 클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하고는 다른 거는 회사에서 굴리거나 직원이 알아서 굴리는 게 아니라 네, 근로복지공단이 한꺼번에 굴려주는 옵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미 도입한 대기업들 즉 30인 이상 혹은 300인 이상 등등의 규모가 좀 큰 기업들에게는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DB형을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담당 임원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적립금 운용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또 매년 한 번 이상 적립금 운용 계획서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전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하든 말든 제재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DB형을 채택하는 기업이 뭐 예금 이런 원금 보장형에만 돈을 너무 박아놓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채가 점점 늘어난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임금 상승률이 연 3%다. 근데 연금 수익률이 연 2%면 나머지 1%만큼을 기업들이 사업에서 번 돈으로 이제 메꿔야 하는 구조가 그렇죠? 되니까요. 예, 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질적인 최소 적립금 부족.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00% 퇴직금의 90%는 꼭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안 지키는 곳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단 안 지키는 곳들한테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자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95%의 최소 적립 비율을 맞추고 이거를 못 채운 기업이 있다면 부족한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채워라. 이거를 못 채우면은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기업들도 퇴직금 쌓아놓는다고 하고 안 쌓아놓고 그냥 회사 필요할 때마다 돈 뺏어 쓰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나 봐요. 네, 뭐 최소 적립 비율을 안 채우고 네. 그냥 계속 자기 사업을 굴린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퇴직할 때 그냥 회사 돈 어떻게 해서 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와서 야, 그러다가 회사 망하면 퇴직금들 다 없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만든 게 퇴직연금 제도인데 네. 다만 의무화하기는 하지만 안 지켜도 특별한 과태료는 없으니 그런 게 있군요. 김현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잖아요. 퇴직연금. 이게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될 것 같다고요? 네. 정부에서 이렇게 시키는데도? 왜냐하면 그 적립금을 일정 비율 적립해라라는 과태료가 아무리 부과된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서 못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기야 뭐 안 쌓아놓고 싶어서 일부러 안 쌓아놓는 경우는 없겠죠. 맞습니다. 예. 이게 부담돼서 제가 아는 방송국 중에 모 방송국도 네. 퇴직연금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의무적으로 쌓아놓으라고 할까봐? 그게 자금이 없는 거죠. 안 그래도 퇴직금도 쌓아놓긴 쌓아놔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안 줄 수는 없고. 퇴직금은 주기만 하면 되는데 평상시에 주머니에 이 퇴직금용 이렇게 모으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거는 검사 안 하는데. 네. 근데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이걸 계속 쌓아놔야 되니까 예. 도입하면 어디선가 빚을 내서라도 이걸 갖고 와야 되고 못 맞추면 과태료를 몰린다고 하면 아예 그냥 도입을 안 하고 말겠죠. 예. 그래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이 퇴직연금은 좀 돈 잘 굴려주신다고 소문난 분들을 모아서 네. 근로복지공단이 해보겠다. 이것도 돈이 관심들은 또- 많을 거예요. 대체로 이런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네. 많은 돈이 모이면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모으게 할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중소기업 30인 미만도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네. 1년 동안 꼭 회사가 쌓아놔야 되는 돈의 10분의 1은 정부가 줄게. 네, 뭐 네, 대략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해보고 대략 10몇만 원 1인당 그 정도 되는 느낌이더군요. 한 그렇습니다. 240만 원 네. 정도 급여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주겠다 하는 쪽으로. 자, 다른 내용 한번 보죠. 박 작가님. 네. 미국의 월마트에서 트럭 기사를 채용하는데 네. 이거 뭐 배달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초봉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월마트 트럭 기사들 초봉이 지금은 1억 원 조금 안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미국에서 트럭 기사 하시는 분들 평균 연봉이 6천만 원 정도니까 지금도 꽤 많이 주고 있긴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초봉을 1억 3천만 원까지 주는구나라는 걸 보면 예. 미국의 트럭 기사가 정말 없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보도입니다. 미국 트럭 기사 평균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인데 월마트는 1억 3천을 초봉으로 준다면 그렇습니다. 왜 월마트로 다들 안 가실까도 궁금하고. 그렇죠. 1억 넣는 돈을 준다 그러면 저라도 당장 가서 일을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안 하려는 이유는 트럭 기사들의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를 트럭에 혼자 앉아서 아주 긴 거리를 운전해야 되고요. 예. 미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1년에 한 평균 240일 정도는 집 밖에서 잡니다. 와. 이동해서 거기서 자고 또 이동해서 다 다른 데 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트럭 뒤에 살림이 그냥 한 무더기 그렇습니다. 있으시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트럭 기사들 대다수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고요. 네. 트럭으로 단순히 물건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기름 같은 위험한 물질도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럭 기사가 되려면 안전 교육도 꽤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 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일반 면허보다 더 비싸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트럭 기사가 되려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었고 기사들의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나이 든 기사분들은 일을 더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작년에 월마트가 회사 역사상 최다인 4,500명 정도를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모두 한 7,000명 정도 충원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인력이 모자란 그런 모자란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 힘드니까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미국 트럭 기사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면 트럭 운전하면서도 6천만 원 버신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기왕 할 거면 월마트에서 하면 두 배인데 네. 안 움직이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 평균 연봉이라는 게 하루에 뭐 굉장히 많이 일하는 분도 있지만 조금만 일하는 분도 그렇죠. 있으니까 평균이니까요. 어디 가면 뭐 1억 몇천 받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습니다. 뭐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이 트럭 기사뿐만 아니라 일하려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서 네. 구인난이라고 왜 네. 갑자기란 표현을 썼냐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잘 돌아가던 나라였는데 네. 이상하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나오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없네. 그렇죠. 다들 집에 계시나? 다들 고민이라는 거예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뉴 칼라의 시대다. 뉴 칼라가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노동자는 흔히 화이트 칼라 또는 블루 칼라 이렇게 분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변화는 블루 칼라랑 화이트 칼라의 중간에 있는 뉴 칼라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분석입니다. 재밌네요. 뉴 칼라가 뭐예요? 이게 원래 이 말은 2017년 그때쯤 처음 나온 개념이긴 한데 당시에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새로운 노동자라는 의미였는데 예. 월스트리트는 그게 아니라 화이트와 블루 중간에 있는 노동계층 새로 등장한 노동계층이라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럼 이 중간계층은 누구고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거냐?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정보기술 기업들이 엄청 생기고 있잖아요. 스타트업들도 대거 등장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사업을 크게 키우고 있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돌아가려면 대학에서 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아주 단순한 업무를 할 사람들도 덩달아 같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라든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든지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뭐 주기적으로 뭘 좀 눌러줘야 한다든지 이런 단순 업무를 할 사람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은 굳이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학위를 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자리로 고학력자들은 취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낮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가느냐? 기존의 블루칼라 노동자들, 물류나 창고, 제조업 이쪽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대거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뭐를 뭐 스캐닝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공지능 교육시키는데 이런저런 데이터들 다 모아온 거 네, 여기서 이거 계속 이제 입력만 해주시면 돼요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라든가 그렇죠. 정보기술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네. 채용에 필요한 학력 수준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처우는 좀 개선을 해요. 그러면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채용을 한 거고요. 예. 그 업무에 필요한 지식은 취업 후에 간단한 교육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복잡한 일이 아니니까요. 네. 반면에 또 블루칼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은 굳이 뭐 출근을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트럭 운전이나 어디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이게 낫다고 본다는 거군요. 본인의 시간을 꽤 많이 쓸 수 있는데 월급도 상대적으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시 아까 월마트 트럭 기사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한들 누가 몇 달씩 가족과 떨어져서 며칠씩 집에서 못 자고 쪽잠 자면서 트럭을 운전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미국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3D 업종에서 일할 사람이 크게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도 2, 3년 전만 하면 해도 이 3D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발표되는 미국 고용 통계를 보니까요. 고용 인원은 계속 늘어요. 근데 3D 업종은 고용 인원이 줍니다. 그럼 3D 업종에서 일하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인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동했던 계층들도 있고 예전에는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그나마 그런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당시 생각해 보시면 불법 이민을 아주 강하게 막았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나간 사람 다 안 들어오는구나. 그렇습니다. 다시.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다시 안 오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영향을 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냥 단순히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 예. 어쩌면 더 깊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분석인데 음흠.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자산 가격이 내려가고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실업이 증가하면 그럼 이제 미국인들 소비가 축소가 되겠죠. 그럼 다시 낮은 임금을 받고 험한 일을 할 것 같냐? 그 사람들이 과연 다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거냐 하면 그게 아니라라는 게 월스트리트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안 직업이 생겼다는 말이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아, 이게 저도 어딘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일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공지능 개발한다고 하면 되게 첨단 일인 것 같고 네. 야, 내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싶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기대에 부풀어서 대학원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그 인공지능이 보통 이제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서로 비교시키는 것부터 하잖아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네. 본인의 일의 대부분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개 사진 구하는 거더라. 그래서 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 개야, 오케이. 이거 개야, 이거를 하루 종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걸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 이게. 하루 뭐 다른 것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순 작업이더라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근데 그런 거 하는 분도 필요하니까 네. 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군요. 새로운 학설이네요. 네, 미국의 일손 모자라는 여러 가지 네. 이유 중에. 색다른 시선이 있죠. 네. 김현우 소장님. 네. MG 손해보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이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데 네.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보험사는 RBC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가입자가 한꺼번에 보험 해약했을 때 줘야 될 돈 대비해서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냐. 그게 이제 보험업법상에서는 100%, 금감원은 150%를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다 깨고 남더라도 한 1.5배 정도 되는 돈을 갖고 있어라. 다 깨서 나가지더라도. 그러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충족하지 못했을 때 요걸 이제 개선을 하라라는 적기 시정 조치라는 걸 금감원에서 내립니다. 예. 근데 가장 낮은 단계가 경영 개선 권고고 그다음이 경영 개선 요구, 그다음에 뭐 명령 이렇게 되는데 MG손보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 그 RBC 비율이 108.8%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7월에 경영 개선 요구를 받았는데 그 전에도 이미 RBC 비율이 뭐 떨어지면서 여러 번 이 시정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 조치를 일단 받게 되면 금융회사는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본을 늘리겠습니다. 혹은 부채를 줄여서 경영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이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네. 그게 승인되면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MG손보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300억 원을 모으고 올해 3월까지는 총 1,500억 원을 모으겠다라는 계획을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말까지 300억이 아니라 200억 원밖에 모집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1월에 가장 강한 단계인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또 3월 25일, 그러니까 지난달 25일까지 자본 확충 계획을 완료해라라고 했음에도 그 시한을 못 지켰습니다. 못 지키다 보니까 결국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경영 개선 계획대로 이행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안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보험회사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던 돈을 이거 보험 깼을 때 다 돌려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한테 100이라는 돈을 받으면 고객이 깨면 한 뭐 7, 80, 뭐 50, 60, 50 이 정도만 줘도 되는 거니까. 네. 고객이 갑자기 다 보험 깬다고 할 때 최소한 그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돈보다 좀 더 많이는 갖고 있어라. 네. 라는 말은 최소한 지금까지 고객들한테 받은 돈
다 갖고 있으라는 건 아닌데.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그거 꽤 갖고 있으라는 뜻인데 이렇게 못 갖고 있다는 건 네.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등등 방만하게 경영을 했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잘못했다든가. 굴린다고 굴렸는데 손해를 보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멍 났다는 거네요. 그죠? 네. 아니면 보험을 팔았는데 그게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됐거나 뭔가 잘못한 게 많은 사고가 거죠. 났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돈 받아라 다시 네네. 안 그러면 문을 닫거나 네. 그런 거죠. 보험 영업 더 잘해서 그냥 보험료를 더 받으면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장기간 계획엔 들어갈 수 있지만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2개월이거든요. 예. 그 안에 완료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주주가 돈을 더 내든가 예. 아니면 뭐 주식을 새로 발행해가지고 모집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개선 계획을 내고 그게 예. 오케이 되면은 이제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되면 이제 문 닫고 네. 다시 그럼 이 가입자들을 어떻게 하지?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험회사가 어려워지면 가입자들 어떻게 됩니까? 일단 MG손보호의 가입자들은 네.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됐다, 잘못됐다, 그거 가정하면. 잘못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조금 고민이 생기고 네.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가 아직까지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영업은 계속해요. 그러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만약에 잘못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잘 되는 경우는 뭐냐면 매각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MG손해보험을 다른 회사로 넘겨가지고 간판을 바꾸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 일단 그렇게 매각을 하게 돼서 잘 되면 계약자는 그대로 이전이 돼서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보험 보장 그대로 갑니다. 잘 됐을 때는 우리는 어차피 궁금하지도 네, 않으니까 일단 안심시켜드리고 그건 굳이 설명 안 하셔도 근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예. 이제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 계약자를 잘게 쪼개가지고 다른 회사로 인수를 시킵니다. 다 여러 학교로 전학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 집이 좁은 집으로 이사 가면 집에 키우던 화초 이런 거 못 키우잖아요. 네. 그걸 다 이제 분양 보내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2010년 이전인가 그때는 그 계약이 그대로 이전이 됐는데 네. 이제는 보험업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계약 내용을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해가는 보험사 입장에선 네. 이거 보험 잘못 만들었다. 손해 보게 만들었네 예. 회사가. 이거는 우리가 인수하기 좀 껄끄럽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좀 계약 조건을 낮출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거 되면 이번 뭐 무슨 금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네. 우리는 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그렇죠. 바꾼다는 거죠 갑자기. 네, 맞습니다. 아니면 뭐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최악은 이제 그것도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파산을 하고 문 닫고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제도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내셨던 분들은 냈던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이내에서 받기는 하지만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보험 깼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그럼 손해 보는데 돌려받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서 손해를 보죠. 납입을 꽉 채웠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 안 채웠으면은 낸 돈보다 덜 받으니까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큰일이지만 은행은 문 닫으면 5천만 원까지는 고객 손해가 없는데 네. 보험회사는 문 닫으면 이래나 저래나 손해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문을 안 닫아야 되는데 대부분 근데 보험회사의 신뢰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인수를 시키는 경우가 과거에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권위주의 정부 때 그냥 당신들이 하셔 하면 하는데 네. 지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잠시 후에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